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창비 라디오 책다방, 오늘 첫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두식이고요. 불멸의 신성가족, 불편해도 괜찮아, 욕망해도 괜찮아 같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책을 제가 창비에서 몇 권 내기는 했는데요. 설마 이 팟캐스트라는 이런 새로운 매체를 창비와 함께 시작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우연과 필연의 끈이 아슬아슬하게 만나고 또 농담이 진담되고 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겁없이 벌이게 된 것 같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제목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라디오 책다방, 좀 진부한 제목일 수 있지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책다방, 책이 아주 많은 방이다, 책다방. 일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고요. 제목 그대로 무거운 책, 가벼운 책, 재밌는 책, 재미없는 책, 영원히 간직할 책, 한 번 읽고 버릴 책, 다양한 시사 현안을 책과 관련해서 나눠보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방처럼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아주 심오한 책, 어려운 책, 철학책 이런 거는 끝까지 못 읽을 때가 많고요. 못 읽고도 읽은 것처럼 아는 척하는 그런 훈련만 좀 돼 있을 뿐인데요. 정말 이 책은 어렵다 싶을 때는 그 책을 쓴 사람의 전기, 자서전 이런 걸 찾아 읽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그전에는 눈에 안 들어왔던 어려운 내용들도 그 사람의 삶하고 인생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올 때가 많더라고요. 이 책다방에서도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를 직접 불러서 같이 얘기를 듣는 그런 시간도 많이 마련할 거고요. 어떤 의미의 책다방이든 제가 이제 그 책다방 주인이 되는 셈인데요. 옛날 다방에는 마담이 있었으니까 저를 김마담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 다방지기, 다방주인 정도로 불러주시면 제가 편하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책다방에는 굉장히 다양한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코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팟캐스트가 좋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채널 딴 데로 돌리지 마세요, 이런 광고성 멘트 안 해도 어차피 계속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이 방송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팟, 아이폰 쓰시는 분들 다 아시죠? 팟캐스트 어플에서 바로 다운받아서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청취 소감이나 사연 올려주실 때는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이 창문 블로그에 라디오 책다방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 때부터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반영해서 같이 재밌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책다방은 매월 1일, 15일 두 차례 업로드 될 거고요. 올라간다는 얘기죠. 업로드 된다. 이거 어려운 얘기 같아요. 한 달에 2번 어쨌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볼게요. 책다방 문을 여는 첫 번째 순서, 책다방의 메인 코너죠. 북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에 게스트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인사드려야 할 귀한 분이 계시는데요. 앞으로 저와 함께 북토크를 이끌어가 주실, 어쩌면 저보다 팟캐스트 방송에선 대선배이신 소설가 황정은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예, 이 박수 쳐야 되는 거네.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백의 그림자, 황정은 작가의 소설을 아주 좋아하는 팬이었고요. 백의 그림자의 약간 먼 배경이기도 하고 중요한 소재이기도 한 이 세운상가 이야기에 약간 조연쯤 되시는 황정은 작가의 진짜 아버님을 우연히 뵌 적도 있을 정도로 제가 좀 인연이 있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랑 같이 라디오 책다방에 이 살림을 이 살림 이런 표현 좀 약간 남녀 차별적인 그러게요. 얘기 같은데 이거 누가 이렇게 적어놨죠? 맡아주신 점을 감사드리고 청취자 독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전 문장의 소리 전 진행자였는데요. 네. 그 방송 마무리하면서 전 이제 저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마치 미스 유니버스가 이제 마무리 인사하듯이 네. 그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녹음을 하고 있자니 뭔가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일단 저는 근데 파일럿 방송 얘기해도 괜찮나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파일럿 방송에 게스트로 나왔었는데 그때 너무 재밌게 방송을 녹음해서 그래서 이런 구성이라면 재밌지 않을까, 배우는 것도 많을 것 같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네, 앞으로 즐겁게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파일럿 방송 때 이 황정원 작가랑 같이 하면서 너무 편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함께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했고 아마 이 전체 이 창비 팀도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파일럿 얘기 편집된대요. 잘릴 그래요? 거라고. 네. 자, 이 반갑고 든든한 이 천군 만마를 얻은 느낌이고요. 본격적으로 황정원 작가와 함께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게스트를 쭉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너무 유명한 분이시죠. CBS의 라디오 PD지만 실제로는 본업 못지않게 많은 책을 쓰고 계신, 책에 대한 책을 쓰시는 칼럼도 많이 쓰시고요. 정혜윤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BS 라디오 PD고요. 그다음에 오늘 팟캐스트 1회 방송에 불러줘서 정말 기뻐요. 정말 기쁘고 그다음에 아까 본업의 질문지에는 본업보다도 책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회사에 누를 끼칠까봐 제가 네. 본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말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네. 선생님이 센스 있게 살짝 바꿨어요. 네. 네, 번호보다는 좀 이상한 얘기 같아요. 본업 못지않게를 해주셔서 할 말이 없어져서 지금 약간 공허해요. 네. 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이제 앞으로 네, 다음 게스트 정혜윤 소개하고. PD였고요. 네. 두 번째 손님은 이 문단에서 상한가를 치고 있다는 이 본인이 동의 안 할 것 같지만 창비 신인상으로 혜성처럼 등장해서 작년에 민음사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정말 멋진 작가이자 가수이자 DJ이자 그다음에 이 에세이스트이자 하여튼 온갖 일을 다 하고 계신 소설가 최민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소설 쓰는 최민석입니다. 뭐 그렇게 소개를 장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상한가 치는 거 인정할게요. 어우 예. 아유, 그대로 이- 받아주세요. 아니 농담인데. 예. 예, 정혜윤 PD도 정말 반갑지만 최민석 씨는 예전에 봤을 때 정말 재밌었던 오늘 이 청취자와 독자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라디오 책다방의 맨 앞에 들려드린 로고송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감동이 있다, 울림이 있다 하는 그 로고송을 직접 부른 주인공이고요.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이 르네상스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웃으시는데요? 왜 이게 지금 반응이 르네상스는 네. 어디서 넘었는데 잘못 얘기해놨어요. 예. 편집 없이. 네, 앞에서 들으셨던 로고송은 아마 책다방 중간에 풀 버전으로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 앞으로 돌아가 다시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북토크 열심히 들으신 후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야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 두 분 게스트를 모시고 이 세계문학 전성시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알고 오셨고 최근에 창비에서는 창비 세계문학이라는 시리즈를 새로 시작을 했는데요. 13권까지인가 지금 나왔을 거고요. 그전에도 다 아시다시피 뭐 민음사, 문학동네, 뭐 의류문화사, 열린책들, 뭐 펭귄 이런 데서 여러 출판사들에서 세계문학 전집을 이미 출간해 왔고 목록도 많고 독자들 반응도 좋은데 최근에 이제 세계문학 전집이 뭐 중고생들만 읽는 게 아니라 성인들도 되게 열심히 읽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레미제라블 열풍 같은 게 불고 있잖아요. 이 네. 뮤지컬이 뜨면서 영화도 뜨고 그러면서 이 5권짜리를 사서 읽는 정말 읽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종의 세계문학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오늘 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세계문학 전집을 어떤 계기로 처음 접하게 됐는가 같은 세계문학 전집을 처음 내가 만나게 된 계기는 뭐였나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최민석 작가가 아 예. 르네상스적으로 아, 르네상스. 예, 그러면 중세 시대 네. 쪽으로 사실 어렸을 때부터 뭐 세계문학 전집을 읽는 소년은 없을 거예요. 그때는 세계문학 전집이 다 동화의 형태로 그렇죠. 네. 축약된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장발장이죠. 네. 저는 그 장발장이 레미제라블이었다는 거를 굉장히 크고 난 뒤에 알았거든요. 네. 장발장은 단순히 빵을 하나 훔쳐서 19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뭐 어떻게 나와서 시장이 되었는데 마차에 깔린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마차를 예. 들어주는 그런 좋은 시장으로 뭐 사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레미제라블을 접하게 되면서 아 이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결국 그거는 코끼리의 뭐 코만 우리가 보고 얘기한 거였구나라고 알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세계문학 전집이라는 것은 어릴 때 동화의 형태로 이제 무수한 이야기들 뭐 셜록 홈즈나 뭐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런 것들 사이에서 끼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친숙한 얘기인데 사실은 누구도 읽지 않은 네. 무수한 그 보물이 묻혀 있는 그 광산과 같은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탈로 칼비노. 이탈로 칼비노가 그랬죠. 고전이란 무엇인가에 고전은 모두가 읽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누구도 읽지 않은 책이다. 예,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고전이 나올 때 지금이라도 다들 읽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에 저희 때는 인테리어 용품이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한 방식으로 이렇게 영업사원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백과사전처럼 지금으로 치면 백과사전처럼 전집을 팔았어요. 네, 하드커버로 책장을 네. 꽉 채울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애들용으로 그거를 그린북스 뭐 이런 거 팔고. 그런 거를 사다가 거실에 딱 꽂아 놓으면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고 있다는 흐뭇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부모 엄마도 이상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책장에 보면은 다른 집은 이렇게 뭐 양주도 있고 뭐 컵도 있고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저희 집은 거실에 그 장식장이 온통 다 책이었어요. 책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영업사원들한테 산 세트, 계몽사 세트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빠가 읽는 그 일본 소설들이 있었어요. 네. 저한테 세계문학 전집의 최초의 기억은 사실은 메리 포핀스인데 그게 뭐냐면은 메리 포핀스는 말가닥 만약에 말괄량이 삐삐 전신 정도 되는 거친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까칠한 선생님이죠. 까칠한 까칠하고 선생님. 신경질적이고. 마법도 부릴 줄 알아서 네. 그림 속으로 쑥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도 그걸 별로 안 믿는데 네. 대신 그녀가 되게 멋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줄리 앤드류스가 주연한 뮤지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건 모르니까 모르고, 네. 이렇게 계단을 그 난간을 미끄럼 타고 쭉 내려오는 장면이라든가 애들이 등짝을 팍 때리는 장면 같은 게 있는데 그런 행동이 저한테는 롤 모델이었어요. 그 계단 쫙 타고 내려오는 거 그런 걸 좀 해보고 그림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도 한번 쑥 들어가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집 애들도 메리 폼피스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포핀스한테 우리 떠날 거냐고 이제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떠날 거예요 물어보니까 메리 포핀스는 단호한 여자거든요. 난 떠날 거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 애들이 또 저처럼 싫으니까 그럼 언제 떠날 건데요? 하고 물어봐. 그러니까 한이바람이 불 때 떠날 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때 북풍이 불 때 떠난다고 하지 않나요? 그게 한이바람인가? 제 번역이 다른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뭘 근데 읽으셨나요? 저는 소녀소녀 저는 클래식을 읽었는데. 한이바람이란 단어를 처음 봤는데 그 단어가 진짜 예쁜 거예요. 네. 한이바람이 뭐예요 대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당에 나가가지고 한이바람을 좀 궁금해하던 그거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했던 거예요. 하늘을 봤는데 해가 졌단 말이죠. 근데 메리 그때- 포핀스는 이런 저녁에 떠났을 것이다. 이런 상상도. 노래 하나 재밌겠어요. 불러보세요. 침치미니 침치미 침치미 그 노래 알긴 노래 아는데. 있잖아요. 네. 침치미니 침치미니 맞아요. 침침. 안 하세요? 네, 네? 저도 그랬던 아니 것 전 같아요. 그 노래를 몰라서 모르시나요? 그래서 솜사의 모험을 읽는데 톰이 이쁜이 베키를 사랑해요. 근데 베키는 톰한테 무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톰이 베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데 베키가 선생님 책상 속에서 뭘 꺼내서 석판이었던 번역이었던 것 같아요. 아, 석판으로 머리를 네. 후려치지 않나요? 그죠? 아, 네. 석판을 스포일러 해버렸나? 석판을 막 깨트려요 베키가. 음. 베키가 얼굴이 빨개지려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음. 잠시 후에 선생님이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누가 그랬어 그런단 말이죠. 그때 이제 베키는 끝장난 거죠. 선생님 무서운 거니까. 근데 이제 베키가 하얗게 지르는데 톰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내가 그랬어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내가 이런 남성상이 존재하는구나 지구상에. 왜냐면 내 옆에 우리 반에 남자들도 나쁜 전혀 웃지 남자, 않고 있어요 우리 지금. 나쁜 아니, 저- 남자상. 네. 이런 아, 남자가 저는 존재하는구나. 저 심리를 알 것 같아서. 네. 네. 왜냐면 내 옆에 애들은 선생님 제가 그랬대요. 고잘대로 날밤을 새우는데 나쁜 남자 중 용기 있는 남자 이런 모습. 용기라기보다는 지가 나쁜 짓 해놓고 지가 했다고 나서는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저는 정말로 깨끗하. 톰 소유가 음. 깨끗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아무리 평소에 말썽꾸러기고 뭐 공부도 못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되게 내가 사랑하는 걸 딱 보호하는 그 모습이 진짜 멋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반에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소설이 있는 걸로 봐서 이런 남자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원이 뭐냐면은 톰소요 같은 남자를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만나셨나요?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하필 또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은 거예요. 아. 이게 네. 대하 역사 소설, 이 세계문학전지까지 만남 얘기가 약간 대하 역사 소설 긴 얘기군요. 이 정혜원 PD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대단한 게 이 이야기 하나만 들어도 지금 80년대 중산층의 상징이 계몽사 어린이 맞아요. 세계문학 전집과 삼성출판사의 그 동화 시리즈였거든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일단 이게 이제 입구예요. 고전으로 한 입구인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황 작가님 어떠세요? 예. 지금 1% 정도. 제가 1% 끼어들어도 정도. 되는지 네, 끼어도 지금 되는 계속 것 같아요. 네. 이게 첫 방송이라서 이제 눈치 보느라고 지금 괜찮아요. 바빠가지고 네. 사실은 이거 편집될 가능성이 많지만 지금 짚고 넘어가자면 아까 레미제라블 장발장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거 재밌는 얘기 하나 아는데 네. 제 해주세요. 막내 해주세요. 동생이 네. 해주세요. 이렇게 네. 기대치를 높여놓으면 좀 재미가 있을지도. 어. 저희 막내 동생이 그 레미제라블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어.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그 대략의 줄거리를 말해주면서 이 작품의 제목은 하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는데 얘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제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네. 전집이 있어서. 그래서 레미제라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은초대로 훔쳐간 어쩌고저쩌고 이 작품의 제목은 해서 레미제라블입니다 라고 답했더니 선생님이 너는 레미제라블이 뭐냐고 장발장인데 제목이 세상에. 이랬다고. 네. 그래서 자기가 이 시점에서 그 레미제라블이 장발적인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선생님이 속상해하겠지 이런 생각을 그 어린 나이에 했다고. 얘기도 안 한 그래서. 네, 여러 그 그냥 어린 야단을 시절에 맞았다고. 경양식집 가서 포크 커틀릿 주세요. 그러면 포크 커틀릿은 없고요. 돈가스 돈가스. 있습니다. 뭐 그거- 그런 얘기잖아요. 네. 거의 그것에 준하는 그런 근데 이야기죠. 그때 레미제라블로 번역된 책이 있었군요. 네 있었는지 그 레미제라블 친구가 알고 있었고, 있었다 그건 저도 그러더라고요. 이미- 장발적으로 봤거든요. 네. 근데 1920년대부터 이미 레미제라블이라는 용어를 이광수가 쓰고 하고 나오거든요. 그게 번역된 제목이 다른 제목으로 나오긴 했어도. 그리고 뭐 근데 동생의 애니메이션으로도 상처가 막 그게 끝인가요? 뭐 선생님 네 그 얘기는 그냥 그걸로 끝이고요. 네. 기대치가 너무 높았죠. 아이고 네. 전 되게 재밌었는데. 저는 네. 그 장발장이 아주 어릴 때는 책을 읽기 전에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성이 네. 장씨. 읽기 이거 전에는 괜찮았어요. 네, 이거 아니, 발상. 이상한 장씨요. 이름은 장팔찬으로 네. 장팔찬으로 번역이 됐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8천인가요? 진짜로 그렇게 1920 어쩔 정도에 장팔찬으로 돼서 생질의 빵을 훔친 게 나와요. 생질. 네. 조카의 빵을 훔쳤잖아요. 네. 생질의 빵을 훔친 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잠깐 그 담당 PD 얼굴을 봤는데요. 이게 레미제라블이 다른 데서 나오는 책이잖아요. 이게 창비 책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네. PD 얼굴이 잡아주시네요. 이제 사색이 됐어요. 사실 저는 지원생활자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세계문학 전집 신문에서 다시 찾아봤어요. 옛날 신문에서. 요새 검색이 되잖아요. 옛날 네. 신문들이. 쭉 찾아보다 보니까 저는 계몽사판을 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 세대의 많은 집에는 이 계림 출판에서 나온 네 맞아요. 소년 있어요. 소녀 세계 명작문고 100권이 집집마다 많이 있었고 저는 우리 집에 없어 친구 집에 가서 빌려서 봤었는데 이게 다시 이 목록을 찾아보니까 1권이 집 없는 천사, 뭐 2권이 철가면, 3권부터 5권이 궤도루팡. 아마 세대가 저하고 달라서 잘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8권이 왕자와 거지. 여기까지는 잘 나가는데
생각해보면 이 18권의 몽테크리스토 백작, 이 암구랑 뭐 이렇게 되는 거죠. 30권이 전쟁과 평화, 33권 장크리스토프 이렇게 나오거든요. 돈키호테, 뭐 폭풍의 언덕.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줄거리 요약이잖아요. 그렇죠. 줄거리 요약. 네. 그러니까 세계 문학을 제가 처음 접했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책을 너무너무 재밌게 읽고 심지어 제가 맨날 이 계림 이 소년소녀 세계 명작 문고를 빌려 읽었던 집에 제 친구는 늘 엄마한테 얻어맞으면서 너 새끼야 이거 너 읽으라고 사준 거지 두식이 읽으라고 사준 거야 하고 맨날 이제 제가 빌려가니까 두드려 맞기도 하는 그런 장면을 봤었는데 이 놀라운 독서 경험이 저에게 남긴 거는 책을 읽었다는 착각과 오해만을 저한테 남겼다는 거. 사실 안 읽은 거예요. 이게 세계문학 뭐 읽은 거예요. 이게 전쟁과 평화가 어린이와 한 권에 요약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크리스토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렸을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중요한 책들에 대해서 그냥 나는 그 책을 읽었다라는 아주 근거 없는 기억만 남기지 않았나. 전 세계문학 전집 어린이 처음 접했던 거 생각하면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고요. 어떠세요? 저는 이것도 아까 타이밍을 놓친 얘기인데 네. 그 최민석 작가님께서 어렸을 때 세계문학 전집 접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들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제 소녀소녀 클래식이나 개몽사 그렇죠. 네.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간된 요약본을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연배차가 좀 있는 사촌들이 있어서 책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당시 하드커버로 돼 있고 세로 쓰기가 돼 있는 새로 쓰기 돼 있고 책장 되게 다른 그런 책들을 좀 제가 한글을 좀 일찍 깨우쳐가지고 좀 취학 전에 그걸 읽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고 예를 들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러면은 까라마조프 이렇게 따라 읽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그 세 권씩을 읽고 막 이랬다고요? 세 권이요? 보통 까라마조프는 그게 굉장히 아니라 두꺼운, 그냥 2권짜리였어요. 까라마조프는 네. 두껍게 2권짜리였고 그다음에 파우스트 그것도 2권짜리로 그 메피스토 펠레스 이런 이름 나오잖아요. 네. 그게 너무 그 소리 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는 어릴 때 글자를 처음 배우면 이제 간판을 따라 읽으면서 그걸 경험하는데 황정은 작가는 작가가 된 이유가 있는 집을 소리 내서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 쾌감을 느꼈군요. 제가 지금 쾌감이라기보다는 그 즐거움. 이 정도의 문장을 쓰고 사는 것도 사실은 20대 초반부터는 거의 책을 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년 시절에 그것이 자가조기 교육이랄까. 자기 몸속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김도식 교수님 의견에 반대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흐릿한 기억, 네, 이것도 네. 착각인데 사실은 책은 사실은 모든 책이 자기가 읽었다고 착각한 책을 다시 읽는 데서 우리 지혜는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훌륭해요. 예. 네, 지혜는 반드시 한 번 읽은 책을 다시 읽을 때 이상하잖아요. 옛날에는 이해 못했는데 왜 지금 갑자기 이해하게 될까? 내가 갑자기 지능이 좋아졌을까? 현명해졌을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해 못했는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가 눈에 들어와서 알게 된다는 거는 사실은 그때 우리가 뭔가를 경험했다는 거, 우리의 존재가 어때했는가를 알려주는 거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사실은 고전 읽기 이런 강연을 가끔 가요. 가면 언제가 제일 재밌냐면 누구랑 할 때가 제일 재밌냐면 50대, 60대 어머니들 하고 강연을 가면 너무 재밌는 게요. 사실 이분들은 사춘기의 고민 있잖아. 이거를 헤르만 헤세를 읽거나 적어도 부활을 읽으면 눈물을 흘렸거나 도덕교육을 까라마조프를 읽으면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책이란 거는 나라는 사람의 어떤 고민과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고민했을 때 그걸 읽었지. 그런데 그걸 읽고 수십 년을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그걸 펴보니 하고 통째로 끌려오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책이 주위했던 게 아니라 책을 읽던 시절의 나의 고민, 나의 알 수 없는 앞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게 깨우쳐지는 게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게 책을 그렇게 나의 고민을 풀겠다고 책장을 넘겼다기보다는 이거를 읽으면 뭐 수능 성적에 좋다거나 아니면 서울대 필독도서라 읽었거나 이런 강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랑 만나지 못한 거예요, 책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수님이 그렇게
두식이 읽으라고 준비한 책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길을 쓰고 읽었던 것이 과연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는 그때 읽었던 책을 다시 읽으면 알게 된다고 저는 느껴요. 어린이용 책을 다시 읽으면 안 되는 아니죠. 거겠죠. 그거는 네. 이제 풀 번역본을 읽으면 나 그 옛날에 그 책 안 나는데. 농담이었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이거 분위기가 완전히 설마 어린이용 책을 제가 다시 읽게 하겠어요. 예, 어쨌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들은 오히려 네. 어른이 돼서 할 수 있는 생각들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읽는 게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음. 이거는 어른이 돼서 어릴 때는 그 하는 자체로 의미가 생각이고. 있는 거고. 그렇죠.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벌거벗은 임금님을 다시 읽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잖아요. 그 옷감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데 진짜 그 완역본을 읽었더니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눈에 보인다고 했을까 안데르센은 네. 궁금하죠. 네. 어떤 사람 눈에 보인다고 그랬냐면 격에 맞는 사람. 격에 맞는 적당한 합당한 지위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못하는 게 나 안 보여요 하면 사람들이 네가 네 격에 안 맞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 안 보이는 거야라고 말을 하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취향에 관한 이야기네요. 취향이 아니라 네가 총리감이 교양. 아닌데 예. 아니죠. 권력이죠. 그렇죠. 취향과 계급과 교양이 권력. 권력이 교양이 되니까 말하는 그게 거죠. 이제 부르디에가 너가- 말한 문화자본인 너가 그럴 거죠. 예. 자격이 안 되는데 총리감이 아니잖아. 너 대통령감이 아니잖아. 그런 말을 듣기가 두려워서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한 거란 말이야. 이거는 착한 사람이냐 아니냐 문제랑 굉장히 다른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교수님이 길을 쓰고 읽었던 것이 그렇게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네. 느끼고 지금 이제 고전 읽기 여러 출판사에서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반갑기도 하고 강박도 있을 거 이거 읽어야 되나? 이렇게 강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고르기 힘드시다면 내가 옛날에 읽었다고 근처에 갔거나 하여간 뭐 축약본이라도 페이지 정도를 만져봤던 책 그런 책을 한번 골라보시면 알 거예요. 뭔가 하나는 기억이 나요. 반드시 다들 프루스트가 될 수 있어요. 성장한 후에 세계 문학을 다시 읽거나 접하게 된 계기가 혹시 뭐 특별히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초등학교 후반기부터는 우리 때는 삼중당 문고들을 많이 읽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중학생이었던 형이 뭐 거의 하루에 한 권씩 사다가 읽는 그 속도를 좀 따라가려고 하면서 읽었던 기억. 뭐 주로는 레마르크 책들 이런 거 삼중당 문고에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개선문이니 뭐 사랑할 때와 죽을 때 이런 주황만두. 책들. 법무사에서도 꽤 나오지 않나요? 법무사 그때는 근데 세대 차인데 그때는 다 삼중당만 읽었던 거 같고요. 저도 보무사 거를 가끔씩 보곤 했어요. 삼중당은 사실 좀 싸서 돈 모아서 네, 읽는 네. 사람들이 많았죠. 한 권씩 그리고 뭐 200원씩 사고 그랬었으니까 삼중당 같은 경우에는 세계문학 전집을 다시 읽거나 접하게 되는 계기. 최민석 작가 어떠세요? 뭐 어릴 때 이제 동화로 읽게 되니까 대충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문장이나 스타일을 위해서 확인하려고 책을 펼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릴 때 동화로 소개되지 않은 것들, 예컨대 뭐 인간 실격이나 설국 같은 소설들 네. 그런 거는 동화로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서 그 세계문학 전집 라인업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찾아서 읽으면서 다시 세계문학 전집을 알게 된 거죠. 다시 접하게 됐는데 그 아까 얘기 중에 제가 끼려다가 잠깐 못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어릴 때 동화를 다 축약된 형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작품이 좋다,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문장이 좋을 수도 있고 그 주인공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해서 입혀놓은 단어라는 옷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다 것에 시켜버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데르센의 그 벌거숭이 임금이 사실은 착한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격에 맞게끔 보인다는 거는 상당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전혀 다른 의미인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건 뭐 저는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읽었던 동화들이 재밌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요즘에 나오는 현대의 소설들을 그런 식으로 축약을 해서 어린이판으로 내놓으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이야기가 몇 개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그 작가의 세계관이나 철학관, 문장, 스타일도 좋지만 아무리 다른 형태로 가공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훼손되지 않는 원전의 이야기의 힘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또 그 고전이자 그 명작을 구성하는 한 요소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네요. 그게 다시 성인이 되어서
그 이야기의 진짜 원래 모습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읽었던 이야기를 다시 찾게 되는 역할도 하는 것 같고요. 줄거리 뼈대만 남겨도 재밌게 읽을 예, 수 있는 이야기의 힘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있다는 거죠. 거죠. 예. 결핍이라는 게 저한테는 항상 결핍과 한계라는 게 굉장히 저의 뭐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책을 왜 쓰냐는 질문, 라디오 PD가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쓰냐고 질문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럼 저의 네. 라디오 한계는 뭐냐면 지금 우리 팟캐스트 라디오지만 만약에 누가 청취자가 듣다가 김두식 교수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궁금하다. 그럼 클릭하면 됐다고 쳐봐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 방 안의 공기를 그대로 우리처럼 느끼지 못해요. 네.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 넷이 모여있는 네. 이 하모니를 느낄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라디오 PD는 그걸 매 순간 느껴요. 나는 보는데 청취자는 못 본단 말이에요. 나만 봐요. 청취자는 못 봐요. 네. 그럼 나는 그 정서가 어떻게 되냐면 본질적으로 간절해져요. 나처럼 볼 수 있겠어? 나처럼 보는 것처럼 한 번만 상상해 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거의 매일 이렇게 있어요. 내가 보는 것처럼 느껴줘. 이런 간절함. 뭐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게 책의 문장들이라는 거죠. 어떤 소설가가 책을 쓸 때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따라와. 네. 제발 좀 잘 따라와서 내가 결국 말하고 싶은 거를 보지 제발 않는 좀 거를 보게 만드는 그쵸. 그렇죠. 그게 저한테는 소설이고 라디오의 세계인 거죠. 안 보이지만 보는 것처럼 느껴져. 만질 수 없지만 만지는 것처럼 느껴줘. 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공통된 세계였는데 여행조차 도시조차 그랬던 거죠. 갈 수 없을지 몰라요. 제가 갑자기 어느 날 타이티에 가고 싶어도 죽을 때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을 제가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아무리 타이티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죽을 수 있다. 그 사실을 항상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는 못했지만 가본 것처럼 느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책을 되게 지금도 제 책들을 보면 무슨 명문장의 줄을 친 게 아니에요. 네. 도시 이름에 동그라미가 쳐 있어요. 막 사하라 사막 되게 이런데. 독특한 책 읽기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예. 못한. 그렇죠? 아, 그런데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고 싶은 여행을 가고 싶으면 그 여행의 배경이 된 영화를 보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읽으시니까 예. 어차피 영화나 책이나 간접 경험이고 또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 어떠한 경험이 있으면 예컨대 그 범죄자가 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범죄 소설을 읽으면 그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고 뭐 저는 깊이 동의됩니다. 예. 글 쓰는 분들은 또 작가들은 글을 쓰면서 그런 간접 경험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기도 네. 하잖아요. 저는 정희원 PD님 말씀하신 내용에 깜짝 놀란 게 제가 근래에 어딘가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소설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장소에 관해서 상상할 수 있게 만든다. 그게 참 소설의 역할이라면 역할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니 이야기가 되게 놀랍게 잘 이어지고 있네요. 네.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특별히 이 세계문학 전집의 추억 관련해서 가장 아끼는 책, 뭐 고전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나는 이 책이 특별히 기억이 남다. 어려서 읽었던 세계문학 중에는 그런 게 있으시면 이번에는 우리 황정원 작가부터 한번. 저요. 아까 초반부터 네. 세계문학 전집이 동화 쪽으로 좀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세계문학 전집을 읽었기 때문에 네. 그 동화도 읽었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 죄송합니다. 제가 가소로운 이야기를. 네. 근데 어린 시절에 읽었던 그 아이들용 추가폰이나 다름없는 그런 책이나 뭐 동화에 관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 얼마 전에 뭐 퀴즈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 문제가 다음 중에 배경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였어요. 네. 그러면서 보기가 뭐 크리스마스 캐럴 그리고 뭐 몇 번가의 기적 영화죠. 그 경우에는 네. 그리고 42번가의 기적. 네, 32번가 아니었나요? 34번. 34번가였나요? 네, 그 죄송합니다. 34번가로 네. 네, 34번가? 네, 각자의 번지의 기적으로 뉴욕 34번가인 거죠? 11번가의 특별 이벤트 뭐 이런. 뭐 11번가 네, 어디 서점. 11번가. 이거 제대로 살려야 되는데. 네. 네. 그리고
보기 중에 하나가 뒤늦게 제가 많이 웃었어요. 네. 성냥팔이 소녀였어요. 성냥팔이 소녀였는데 의외로 그 성냥팔이 소녀의 배경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네, 왠지 그럴 것 뭐 같은데. 추수감사절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31일이잖아. 답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배경이 아닌 게 답이 성냥팔이 소녀였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그 답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냥팔이 소녀가 답입니다라고 했을 때 되게 깜짝 놀라게 놀라는, 그러대.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게 그 작품의 첫 문장이 섣달 금음이었습니다라는 문장이거든요. 이걸 안 정희연 됐으면 PD도 방금 전에 미리. 예, 아까 역시 성냥팔이 소녀 아는 얘기를 사람은 하셔서 아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네. 그래서 섣달 금음이었습니다. 이 금음이 12월 31일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저의 그 소소한 상식들이 동화나 이런 문학을 통해서 이렇게 구축이 된 경우가 어린 시절에 만난 특히 전집이나 이런 걸 통해 형성된 경우가 있어서 그런 소설 쓰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아니 됐어요, 그거는 뭐 제가. 소설 쓰는 아니, 훌륭해. 사람만이 예.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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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석 작가님은 어떠세요? 그 질문이 뭐였죠? 추억 어렸을 인상적인 때, 책들. 인상적인 어렸을 때 인상적인 그 인상적인 세계 문학. 네, 자기 삶에 영향을 저는 끼친 뭐 이런. 뭐 백년의 고독이요. 네. 예, 아,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쓴 마르케스가 쓴 백년의 고독인데 이걸 못 읽었어요. 따라가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환상과 어려웠어요. 현실이 그, 계속 뭐 섞이는. 제가 네. 여러 번 덮은 책이 많은데 백년의 고독은 한 대여섯 번 정도 덮었다가 결국은 끝끝내 이제 읽었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독서의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를 느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역기가 더 이상 무겁지 않고 들었을 때 쾌감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백년의 고독을 덮는 순간은 제가 독서의 근력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근력이 딱 붙으니까 그 백년의 고독에 나오는 그 장광설과 네. 말도 안 되는 구라라고 하죠. 작가들이 아니. 그 구라의 향연들. 그다음 그러면서 뜬금없이 등장하는 그 유머스러운 대사들. 그래서 다시 쓸쓸해지는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백년의 고독은 또 읽기 힘든 면도 있죠. 근데 진짜 근육이 필요하다는 건 근육이 굉장히 필요하죠. 중요한 예.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네. 비교하자면 고전 읽기나 그 현대 작품 말고요. 옛날 고전 읽기는 마라톤 운동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중독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러너스 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 42.195를 뛴다는 거는 미친 짓이거든요. 그렇죠. 누가 장발장 그거 그냥 19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와서 마차 한번 들어 올리는 얘기를 그 5권에 걸친 그 긴 얘기를 앉아서 읽고 있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그거는 마라톤처럼 어느 순간 많은 훈련과 쾌감을 통해서 지점에 빠져드는 때 느낄 수 있는 거죠. 도스토옙스키도 그렇고 아니면 뭐 빅토르 유고도 그렇고 네. 다 비슷한 게 끊임없이 딴 데로 빠지잖아요. 얘기가. 네. 전혀 중요하지 않은 네. 캐릭터를 한 50페이지씩 설명을 하고. 빅토르 유고가 많이 그러더라고요. 네.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그냥 러시아적인 기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새는 어떤 거요?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풍성한 거, 그러니까 풍성한 거. 세부가 굉장히 네. 풍성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퐁퐁퐁 부풀려 나가는 그런 것들이 러시아적인 특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읽으려면 근육이 그리고 필요하다는. 또 네. 뭐 도스토옙스키는 그러니까 빅토르 위고는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이 많은 거고 네. 예컨대 레미제라블의 그 초반에 보면 성직자에 대해서 굉장히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미리의 예. 주교에 관한. 그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중세 시대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많이 나온 거고 도스토옙스키는 약간 다른 얘기는 한데 항상 도박빚에 쫓겨서 네. 양을 늘려야겠다. 도박빚을 네. 갚기 위해서 원고를 썼잖아요. 그래서 원고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그럴 수 생각나는 있겠네요. 다른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닐까. 뭐 실제로 그런 작가의 최민석 입장에서 작가님도 혹시 바로 그 산만함에 관한 네. 그런 연구들이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저도 산만한가에 원고 분량 대해서. 채우려고 가끔씩 다른 얘기 많이 가거든요. 예. 그래요? 약간 네. 도스토옙스키 그런 과가 아닐까 뭐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잠깐 빗나갔지만 독서에 훈련 근육이 필요하다. 예. 독서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는 저도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책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그러니까
거의 독서 경험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비딕 딱 펼쳐서 읽는다고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죠. 굉장히 장황하고 만나는 그러면 딱 쓸데없는 순간이- 서술이 많죠. 네. 네, 만나는 순간이 딱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 그쵸. 근육을 단련시켜 나가는. 네, 그러니까 좋은 작품도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제 정혜원 PD님 같은 경우는 독서에 관해서는 완벽한 몸짱인 거죠. 근육이 상당히 그렇죠. 근육량이 상당히 많고 지방질이 거의 없는. 네. 얘가 맞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네. 왜 이 어떤 세계 문학 또는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 얘기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잘 청소년 또는 성인이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 또는 세계 문학 전집이 주는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한번 얘기를 그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 최민석 작가부터 한번. 청소년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압축된 시간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서 그렇죠. 자기가 앞으로 네. 자기 앞에 펼쳐진 무수한 그 쇠털과 같은 날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뭐 이정표가 되고요. 네. 성인들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작품과 함께 늙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살 때 읽었던 것, 30살 때 읽었던 것, 40살에 읽었던 것이 똑같은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달리 보이는 거는 자기의 경험과 독서가 결합이 되어서 앞으로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그 해석의 틀이 더욱더 커지는 거죠. 예. 같은 책을 보더라도 예. 다른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전은 옆에 끼고 언제든지 시간이 날 때 다시 한번 내가 뭔가 영혼의 해답을 얻고 싶을 때 돌아갈 수 있는 도피처이자 충전소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요. 네, 황정원 작가는 어떠세요? 네, 저는 그냥 독서 경험이라는 게 사실 항상 즐거운 건 아니거든요. 책을 곁에 두고 읽다 보면은 또 문장 자체 이게 멀미가 좀 날 때도 있고 저는 이렇게 좀 문장을 만드는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글을 이렇게 읽거나 쓰다 보면은 고전에 등장하는 그런 이렇게 좀 마른 빵 같은 문장들 그런 게 되게 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걸로 이렇게 막 한참 읽다가 그러다 보면 뭔가 이렇게 목말라서 다른 문장도 읽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글을 읽거나 그리고 약간 좀 모던한 스타일의 그런 글이나 뭐 소설이 아니더라도 그런 글을 읽거나 쓰다 보면은 이렇게 넋이랄까 이런 게 텅 비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고전을 읽으면서 이렇게 누름돌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저는 고전을 읽습니다. 정희연 PD 어떠세요? 저는 최민숙 작가가 사실 거의 완벽하게 설명을 했다고 느껴지는데 제 말이 아니라 오르데카이 가세트라는 이제 철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인생의 지혜란 거는 어떻게 생겨나냐면 자기가 읽은 책, 자기가 살아온 경험, 우리 이거 경험 다 있잖아요, 다행히 그렇죠? 경험과 생애 커리큘럼, 생애 텍스트가 만나는 순간에 발생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오르데카이 가세트 경험 그 말에 따르면 우리는 등에 이제 책을 짊어지고 다녀요. 두루마리로 낸 책을 짊어지고 다니는데 그 텍스트는 경험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경험을 끌고 다녀요. 뒤에 있어서 잘 보지 못하지만 끌고 다니는데 그게 어떤 날 책이랑 만나요. 그러면 갑자기 이 뒷페이지가 좀 넘어온 페이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네. 등에 이미 끌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책이 이 장면을 이거였구나 하고 알게 해준단 말이죠. 자기를 재발견한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책은 뭐 나를 달콤하게 하고 나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끝없이 나를 나의 부족하면 고개를 떨구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좋은 그 독서 경험이라는 건 제일 좋은 거는 글을 쓰실 때나 책을 읽을 때나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퍼뜩 갑자기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막 의지를 불태우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거가 저한테 책이 주는 중독이에요. 네. 정말 중독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마약이에요. 다른 게 안 보일 정도로 마약이에요. 이렇게 살고 싶은 그거가 문장으로 표현된 걸 볼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좀 수준을 팍 낮춰가지고요. 세계문학 전집이 저한테 주는 유익 같은 걸 얘기하자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 집 사느라고 빚진 거를 다 갚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이 세계문학 전집을 산 거였거든요. 세계문학 전집을 2지를 사놓고 나니까 굉장히 좋은 게 다른 무엇보다 다른 책을 잘 안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세계문학 전집을 꽂아놓고 있으면 내가 저것도 안 읽고 있으면서 책을 또 사냐? 해서 돈을 좀 아끼게 되는 점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다 보면 제가 예를 들면 채털리 부인의 뭐 연인 뭐 이런 책을 읽다 보면 펭귄 클래식판에 그 서평을 도리스 레싱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또 전집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리스 레싱 책을 또 빼서 또 읽게도 되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현 작가 얘기 비슷한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 징검다리처럼 이어지는 그런 거가 세계문학 전집 자체가 주는. 왜냐하면 과거에 저는 절대로 책 읽는 사람은 전집을 사지 않는다 그런 확신을 갖고 전집을 안 샀는데 전집이 주는 장점도 있구나 하는 걸 좀 처음 깨닫게 된. 선생님 약간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네. 홈쇼핑에 최근에 세계문학 전집 그래요? 광고하거든요. 거기 나오셔서 나가면 한 번씩 세계문학은 그냥 전집으로 한 번에 사셔야 네. 됩니다.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장비도 그죠? 지금 그 세트가 있어요. 예. 1권부터 11권까지. 예. 기왕에 사시는 김에 그냥 세트로 9권 더 한번. 나와서 지금 13권까지 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창비가. 세트에 아직 포함 안 된 것 포함은 안 같은데. 되는데 세트가 필요하다 하는데 그 선물용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들기 쉽게. 예. 예. 창비 세계문학 얘기인데요. 창비 세계문학 책들 혹시 보시면서 받은 인상이 있으면 먼저 한번 짧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우리 정혜은 작가. 저는 그 지난번에 불금 특강에 네. 가서 기획가공선하고 이제 젊은 네. 베르터어로 번역이 됐어요. 네. 베르터의 고뇌. 고뇌로 돼서 그렇죠? 참 힘든데 네. 그 계획가공선을 사실은 이게 웬 우연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반가워했어요. 왜냐면은 그 직전 주에 제가 일본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 취재차 갔는데 일본에 이상한 베스트셀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1920년대 나온 책이 갑자기 수십만 부가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게가공선이래요. 그래서 네. 게가공선이 뭐야 그랬더니 홋카이도에 게잡이 배가 있는데 거기서 일어난 노동자들 이야기인데 그게 1920년대 나왔는데 지금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도 그 전에 사실 번역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은 그때는 이제 제목 정도 그 책 알아요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돌아와서 나도 그러면 그 책을 읽어야지 했는데 창비에서 그 주에 게가공선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득달같이 읽었어요. 네. 그리고 왜 이 책이 그렇게 지금 많이 팔렸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 수 있었죠. 세계 문학 전집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 책을 옆에 끼고 다니는 거를 사실은 좀 성경 외에는 많이 잊어버린 버릇이잖아요. 네. 그래서 옆에 끼고 가이드처럼 이렇게 항상 아무 때나 이 책을 펼치면 나에게 길이 보인다. 이런 거를 이 몸동작을 잊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책이 가벼워요, 사실은. 네. 가벼워서 끼고 다니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예. 이 전집이 하는 장점이군요.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전체 전집에 대해서는. 전집이요. 네. 일단은 뭐 제일 처음에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청바지 들고. 허른 것 같은 디자인. 예. 그리고 뭐 약간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꼼수를 보는 측면인데 예. 이게 가장 후발주자잖아요. 예. 그런데도 굉장히 오래된 듯한 뭔가 뭔가 긴 세월을 함께한 듯한 사실 저도 네. 그 생각했는데 이거 그런 너무 이미지를 주기 깜깜해요.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빈티지풍으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낡은 풍으로 한 게 아닐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꼼수 진짜 위주로 놀랍다. 제가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최민석의 놀라운 점이에요. 그거. 아유, 저도 그 그렇습니다. 생각했는데 아, 다만 그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작가들의 뿐. 공통점 같은 거군요. 네. 그래서 예. 이걸 보는 순간 이 책장에도 꽂아 놓으면 마치 제가 굉장히 한 10년 전쯤에 네. 10년 전쯤에 사서 굉장히 여러 번 심지어 안 읽은 책도 굉장히 여러 번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뭐랄까 이 우리들에 있는 그런 그 지적 속물근성, 스노비즘을 굉장히 잘 캐치해서 부합한 디자인이 아닌가. 저는 같은 맥락에서 후발주자라 뭔가 다른 걸 보여주려고 제목을 다르게 달라고 엄청 노력했구나. 기존의 번역과. 그걸 또 느꼈어요. 이 같은 그거는 맥락에서. 뭐 그런 그 생각을. 창비만의 독특한 그 스타일인 거죠. 뭐 표기법도 그렇고. 네, 제목 다는 법도 그렇고. 예. 예. 뭐 개성이 있고 결론은 그 동시에 독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구나. 굉장히 좀 뭐랄까 멋스럽게 예. 과한 장식을 하지 않지만 가끔씩 굉장히 좀 패셔너블한 친구들 그게 있잖아요. 빈티지죠, 바로. 예. 그러니까 한때 이 캠브리지 멤버스의 카피였던 10년을 입어도 1년을 입은 듯하고 오케이. 1년을 입어도 네. 10년을 입은 듯한 그러니까 막 사도 10년 동안 책장에 꽂힌 듯하고 10년을 꽂아놔도 막 산 듯한 그런 네.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계획가공선 여기 제가 어제까지 일본의 소설 취재 때문에 네. 갔는데 일본에서 읽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걸 읽으니까 좀 더 색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예. 그 이 안에 있는 그 뭐랄까 저는 소설을 읽을 때 소설 안에 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그렇게 막 추구하면서 읽지는 않고 오히려 소설은 인간의 절망과 실패를 과감 없이 보여줘서 아 생이란 원래 이렇게 쓸쓸한 거지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nothing to lose 잃을 게 네. 없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진짜 이 문장 자체가 거의 예술인 것 같아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아, 이런 거 네. 편집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이 개가공선을 읽으면서 음, 그런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맛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아까 세계문학 전집 홈쇼핑 말씀하셨는데 최민석 작가님하고 김대중 교수님이 같이 나가셔서 해야 될 듯한 아 창비가 그 홈쇼핑 하시면 불러주세요. 우리 둘이 같이. 아 예.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네 이렇게. 아 저는 좋은 얘기들 하셨으니까 저는 음. 조금 의견이 달랐던 게 음. 저는 좀 억지로 닳게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조금 좀 아쉽기도 했어요. 그게 사실은 최민석 작가가 약간 포장해서 얘기해서 그렇지 그 얘기를 한 건지도 몰라요. 그런가요? 예, 같은 얘기예요. 예. 그런데 아니 불러줬는데 불러주세요. 게스트인데 오케이 좋았어요. 예. 네. 적절하게 네. 얘기를 해야죠. 최 작가. 네. 저는 무려 사회를 보고 있는데 이런 네. 까임을 그랬고요. 음. 그리고 뭐 개선되고 있다고는 개선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요즘은 좀 덜 그런 경향이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창비식 된소리 표기는 좀 여전히 익숙하지 않아서 참 예를 들어 뭐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참 돈키호테라고 네. 표기가 네. 돼 있잖아요.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해놓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아니 거. 아니 그러겠어요. 그냥 조용히 편집되고 말겠지. 저는 제 책 나올 때마다 시스템을 C스템으로 적어서 네. 항의도 많이 받아요. 왜 이 작가만 이렇게 이상한 표현을 쓰나? 이 창비식 표기법의 예. 문제라고 근데 할 수 저는 있겠죠. 희한하게 창비에서 소설을 발표할 때는 음, 그 된소리로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했는 제가 이제 그걸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했는데 다른 데서 소설을 낼 때는 좀 웃기고 싶어서 네. 일부러 톨스토이도 똘스토이로 쓰고 아. 돈키호테도 돈키호테로 하니까 예, 상당히 웃겨서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거 창비식 표기 아니냐고. 약간 청개구리군요. 그런 점에서. 아니 근데 웃길 때는 되게 좋아요. 된소리가. 된 소리가. 예. 웃길 때는. 그렇다는 예. 얘기는 웃길 때. 저도 계속 시스템으로 갈게요. 그럼. 예. 시스템. 웃기고 예. 싶으시군요. 네, 네. 잘안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책다방에 오시는 게스트분들한테는 마무리로 꼭 공식 질문을 드리기로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사랑하시는 또 책을 쓰고 계신 두 분 나오신 김에 이 질문 역시 예외 없이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 공식 질문 우리 황정은 작가가 던져주시겠어요? 네. 던지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것으로. 아 네. 네. 아니, 던지면 받을게요. 아, 그래요? 받으세요. 스파이크를 자, 받으시죠. 오늘의 마무리 공식 질문은요. 나에게 책이란입니다. 최민석 작가님은 어떠세요? 나에게 책이란 밥이다. 왜 그렇죠? 육체 노동자가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노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것처럼 영혼 노동자는 그 지적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책은 마치 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밥 많이 드셨나요? 아니, 일단은 개가공선으로 개요리를 네. 노동자의 피땀 어린 개요리를 먹었습니다. 네. 저는 정엽 되게 많은 말로 대답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맨날 이거야말로 제가 매일 생각하는 문제니까 나는 왜 이렇게 책을 좋아할까? 가끔 밤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밥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숨쉬게 하는 것? 공기라고 차라리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노동 강도는 굉장히 세요. 타이트하게 일한단 말이죠. 오늘 지금 일주일째 점심 때 김밥 배달시켜서 먹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사실은 라디오라는 게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되게 휘발됐어요. 나의 노동이란 거는 방송 끝나면 끝이에요. 예, 지금은 디지털이라서 뭐 저장도 되고 이렇게 팟캐스트로 돌아다니지만 옛날에는 릴테이프 한 바퀴 돌면 생방송 끝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어도 끝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소진되고 나의 노동은 휘발되고 흔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붙잡아 두는 게 되게 좋아했어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실 녹음하는 시간이 밤에 굉장히 늦은 시간이라 정희연 PD는 생방송 끝나고 파주까지 달려오셨고 최민석 작가는 지금 또 이 DJ를 뛰러 여의도로 달려가는 상황에서 완전 거의 연예인 수준의 두 분을 모시고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마디씩
인사해 주시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희윤 PD. 저는 사실은 이미 라디오 PD라서 또 다른 라디오 방송에 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기분이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책도 목소리예요. 누군가의 목소리. 지금 저희들의 목소리를 우리 4명의 목소리를 이제 클릭하시는 분들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책도 사실은 끝없이 말을 거는 어떤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듣게 된다면 우리가 타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첫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민석 작가.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까 제가 그 고전 읽기를 하려면 그 독서의 근력이 붙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전을 역기에 비유하자면 이제 가벼운 덤벨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3kg, 4kg. 3kg, 4kg짜리 가벼운 책은 제 책입니다. 예, 여러분들 제 책, 최근에 나온 능력자 그리고 능력자. 예, 네. 시대 속에 네. 이 불운으로 인해서 빛을 보지 못한 정통 에세이, 청춘 방황 좌절 그리고 눈물의 대서사시 둘 다 굉장히 가벼운 책입니다. 예. 정말 좋은 예, 태도예요. 뭐 네. 3kg, 4kg짜리 덤벨이니까 그걸로 근력 키우시고요. 네. 고전 읽으시면 좀 더 깊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이렇게 여러분 모시고 녹음을 해봤는데 녹음이라는 게 되게 좀 두려운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무식한 것도 금방 드러나고 예컨대 34번가의 기적 한 번만 생각해보면 거기 메이시 백화점이 있어서 34번가 맞겠다 싶은데 42번가 같은 이 브로드웨이 얘기를 하는 무식이 드러난다든지 성격도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목소리에 드러나는 성격 같은 거 이게 정말 무서운 작업이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올해 이 방송을 진행해 오신 황정은 작가 오늘 첫 방송 마치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하신다면? 저요. 오늘 저는 그냥 멘탈 붕괴 시간을 경험했고요. 왜요? 너무 끼어들고 싶은데 중간에 끼어들자니 얘기가 그냥 끊어질 것 같고 네. 또 흐름을 놓치고 또 계속 그거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좀 제가 여러모로 참 쩔쩔맸어요. 시간에 쫓겨서 기량을 잘 발휘하지 못한 그건 그런 아니고 시간이었던 하여튼 두 분 거죠?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정혜영 PD님 목소리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어떤 한 권의 책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소곤소곤 들려주는 어떤 오디오북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야기 참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분 손님 오늘 무사히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밖으로 간 시. 이 코너는 시인들이 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직접 녹음한 그런 시낭송으로 꾸며집니다. 때로는 시장, 때로는 기차 속, 때로는 숲속도 좋고요. 직접 고른 시를 읽어주시는 그런 코너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 김선우 시인이 보내주신 이런 이유라는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선우 시인은 쌍용차, 강정 같은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시도 쓰시고 현장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도 읽어주시고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감기에 걸려서 녹음이 쉽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 시낭송을 녹음해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시낭송은 이 잡음 있는 공간, 막 시끄러운 공간에서 녹음이 된 건 아니고요. 아마 김선우 시인께서 이 방에서 녹음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시인의 방, 조용한 공간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이유 김선우. 그 거린을 위해 몇 장의 지폐를 남긴 것은
내가 특별히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필 빵집 앞에서 따뜻한 빵을 옆구리에 끼고 나오던 그 순간, 건물 주인에게 쫓겨나 3미터쯤 떨어진 담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그를 내 눈이 보았기 때문. 어느 생엔가 하필 빵집 앞에서 쫓겨나며 부푸는 얼음장에 박힌 피 한 방울처럼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이 적막했던 것만 같고, 이 돈을 그에게 전해주길 바랍니다. 내가 특별히 착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잘 기억하기 때문. 그러니 이 돈은 그에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에게, 어쩌면 미래의 당신에게 얼마 안 되는 이 돈을 잘 전해주시길. 유홍준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주도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제주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주편 출간. 알면 알수록 새로운 이야기가 숨쉬는 제주를 답사기에서 만나보세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주편. 도서출판 창비. 발견 이 작가. 안녕하세요. 발견 이 작가 코너의 안내자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무슨 일에든 처음이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설레고 낯설고 두려움도 있는 그 순간을 우리는 잘 잊지 못합니다. 발견 이 작가는 그렇게 처음 책을 내는 분들과 그 책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소설이나 시 말고도 인문이나 교양서 등 다양한 분야의 첫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번역서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한국에 처음 소개된 작가를 이 코너에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이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김정래, 전민진 씨가 쓴 나는 작은 회사에 다닌다 라는 책입니다. 책 속에 흥미로운 대목을 몇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홍대 앞 땡스 북스라는 서점의 디자이너 이야기인데요. 홍대 앞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가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책을 진열한 방식이나 서점의 외관이 독특합니다. 같은 책인데 큰 서점의 매대에 올려져 있을 때하고 이 서점 땡스북스에 진열되어 있을 때하고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렇게 해둔 분의 감각이 참 좋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디자이너 김욱, 바로 그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계속 말하는 작은 회사에 대한 정의가 사실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다녔던 회사들은 규모는 작았지만 제 스스로 작은 회사라고 느낀 적이 없어요. 그건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문제니까요. 자기가 그 회사를 큰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큰 회사가 되는 거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별 볼 일 없는 회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작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을 주제로 인터뷰를 하는 저자에게 오히려 이런 반문, 통쾌하고 상큼하지 않습니까? 또 한 명의 주인공인 우빈나 씨는 안경 디자이너입니다. 조로 안경, 부엉이 안경, 나뭇잎과 꽃을 넣어 만든 안경을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인터뷰 내용은 짧지만 재밌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저는 우빈나 씨의 이 재밌다라는 말을 접하면서 모든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일을 재밌다라고 여길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편집도 그리고 만듦새도 좋아서 작년에 한국일보 출판문화상 편집 부문에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덧붙이자면 저는 사실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북 디자인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고르는 편인데요.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작가인데 오로지 디자인에 촉을 느끼고 구매해서 읽어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희한한 점은 이렇게 고르는 책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점입니다. 책 속의 내용이 궁금하도록 혹은 또 어떤 느낌을 전달하도록 공들여 만든 책이라면 그 책을 만든 사람도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이야기일 테고, 그런 책이라면 읽는 사람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견이 작가 오늘의 책은 김정래 전민진 씨의 나는 작은 회사에 다닌다 였습니다. 결정적 순간. 첫 시간이니까 또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결정적 순간은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은 어떤 한순간의 추억, 기억,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든지 뭐 이런 얘기도 좋고요. 어떤 인물과의 잊지 못할 추억 같은 거를 나누는 뭐 그런 것도 좋고, 어쨌든 우리 삶에서 잊혀지지 않는 삶의 지표가 되었던 어떤 한순간을 같이 나누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인물에 얽힌 결정적 순간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고요. 소설가 정희연 씨가 작고하신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뵀을 때의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소설 쓰는 정희연입니다. 저는 오늘 돌아가신 박완서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선생님 생전에 운 좋게도 가까이서 뵐 수 있는 기회들이 적지 않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선생님 가장 마지막으로 뵀던 날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정말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채 2달이 못 되었었던 아주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아기를 보러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기가 그때 아주 태열이 심해서 얼굴이 막 붉게 막 달아오르고 그런 상태였는데요. 선생님이 아이 예쁘다고, 아이들 원래 이렇게 태열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머리에 숨구멍 잘 있는지도 이렇게 만져보시고, 강보에 아이가 쌓여 있었는데 찬찬히 다 이렇게 풀어서 다 봐야 된다고 보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아이 맨발이죠. 발 이렇게 만지시면서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한 이런 발이라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아직 사진으로는 남아있지만 다시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사진을 보면서 실감을 합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선물을 사오고 싶었는데 뭘 좋아할지 몰라서 못 사셨다고 하시면서 하얀 봉투 한 장과 엽서를 한 장 주셨어요. 그 엽서에는 젊은 아빠와 아마 농군으로 보이는 아빠와 엄마가 있고요. 작은 여자아이가 그 아빠 엄마에게 이렇게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그 그림의 제목은 걸음마라고 되어 있었고요. 뒷면에는 직접 쓰신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 내용은 아이야 건강하게 자라서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거라, 박완서 할머니가 이렇게 쓰셨어요. 아주 가끔 선생님 주셨던 엽서를 지금도 꺼내서 볼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말 아가는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엄마 아빠가 기쁘구나. 이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정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아주 박완 선생님만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간결하면서 적확한 그런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빙그레 웃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일 때는 왜 마지막인 것을 몰랐을까? 왜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예비할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그립기도 하고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례식에 가뵌 거 말고는 용인에 계신데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날이 풀리면 그때 그 아이, 지금은 막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게 된 그 아이와 함께 정말로 꼭 가서 뵈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담해도 괜찮아.
상담해도 괜찮아라는 코너는 독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창문 블로그 게시판에 상담하고 싶은 얘기를 올려주시면 그 중에서 제가 뭐 답을 드릴 수 있는,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사연을 골라서 말씀드리는 코너고요. 어차피 저도 사실 40대 중반을 넘었었지만 여전히 질풍노도의 중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무슨 정답을 드리거나 가르침을 드릴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제 경험에 비춰볼 때 또는 뭐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라도 이런 그냥 고민은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이라서 뭐 어차피 질문이 없으니까요, 가까운 후배랑 최근에 나눈 얘기를 들려드리겠는데요. 뭐 상담이랄 것도 없이 같이 자동차 타고 이렇게 쭉 가면서 나눈 얘기인데, 후배가 명절이 다가오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지방에 계신 장인 장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시게 됐고, 이 신혼 초에 이 장인 장모님과 자기 부모님하고 같이 만나서 좀 좋은 시간을 갖고 싶은데 명절을 맞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어디쯤서 만나는 것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워낙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이 사돈 어른께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고, 야, 그 좋은 생각이긴 한데 안 그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상을 버리는 건데, 그런 환상 중에 대표적인 게 사돈끼리 잘 지내는 그런 환상이에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죠. 사돈끼리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근데 저는 그게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돈은 가장 적게 만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뭐 그런 생각을 후배하고 나눴습니다. 우리 집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부모님하고 장인 장모님 다 독실한 기독교인, 그 다음에 뭐 출신 배경, 출신 동네 이런 거 다 비슷한 분들이신데요. 친하게 지내자면 얼마든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인데, 저 결혼 초에 혼자 마음을 먹기를 양가는 무조건 덜 보는 게 좋다, 멀리서 그냥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듣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난 20년 가까이 이 저희 양가 부모님은 결혼식 포함해서 한 5번쯤 아마 만났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가능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결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가 나쁜 거 아니냐? 사이 아주 좋고요. 불가능한 걸 빨리 포기했기 때문에 사이가 더 좋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시초는 25년쯤 전에 저보다 7살 위의 누나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 사돈집, 그러니까 누나의 시부모님도 우리랑 다 같은 교회 다니고 원래 사이도 좋았고, 뭐 저희 부모님하고 다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비슷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 말씀도 잘 통할 수 있는 원래 알고 지내던 그런 사이였는데, 일단 결혼을 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이 사돈어른 전화만 오면은 약간 그 집의 마름 비슷한 삼돌이 비슷한 그런 태도로 바뀌시더라고요. 전화가 오면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으시고요. 사단장 전화 오면 이 대대 인사과 정도 되는데 이 일병, 이병들이 전화 받으면 몸이 완전히 굳어버리잖아요. 아버지가 딱 그렇게 바뀌시는 걸 보고 제가 이게 남녀 불평등이라는 거, 결혼의 권력 관계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그런 걸 좀 느꼈고요. 뭐 권력 관계든 생활 형편 차이든 신앙이나 세계관의 차이든 사돈 관계는 기본적으로 복잡하고 불편한 관계구나. 제가 그거를 좀 어린 대학생 나이였지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걸 빨리 인정할수록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어디서 만나는 게 좋냐? 양가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묻는 후배한테 아예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이거 약간 좀 개콘 갸루상 비슷한 대답이 되긴 했는데요. 저는 그냥 편한 얘기로 첫 번째 상담해도 괜찮아 코너의 문을 여는 의미로 사돈의 거리는 멀수록 좋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소한 면이라도 환상을 줄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방송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에서도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팟이나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에서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년은 정말 대단했던 한 해였고요. 2013년도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곧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새해에 이렇게 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돼서 누구보다 가슴 설레고 또 즐겁네요. 독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반응도 너무 기대되고요.
물론 약간 걱정도 됩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요. 오늘 첫 방송 저는 참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독자 여러분들께도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 설렜던 만큼 앞으로도 더 설레고 기다려지는 그런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 여기서 닫을게요.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두식이었습니다.